2018년 정점을 찍었던 연예계의 비투. 빚을 갚을 때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세 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사기 사건이나 이런 걸 할 때 공소시효가 또 다르죠. 비투라는 게 오히려 악용이 되는 거 아닌가. 악용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네. 유명인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심리적 연좌죄라고 봐도 될까요? 연좌제는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채도 상속의 대상이긴 합니다. 부채를 상속을 받는다니까 참. 복잡한 법률을 쉽게 풀어드리는 눈높이 법률 정보쇼 참지 말고 로킥. 오늘은요 정의원 변호사님 그리고 이혜승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이쪽에서 이렇게 뭔가 항상 제가 속이 좀 안 좋았거든요. 뭔가 되게 좀 묵직하니 뭔가 이렇게 체한 것 같고 오늘은 왠지 좀 편안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실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가 뜨고 있잖아요. 이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좀 뭐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라지는 직업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믿어요. 진행은 사실 이 컴퓨터가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게 좀 근데 변호사 업계는 좀 위기감도 좀 느끼실 것 같은 게 뭐 미국에는 로봇 변호사, 뭐 로봇 판사 뭐가 네네.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사 봤어요, 저도. 네. 네, 이제 검색을 판례 서치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변론 요지서도 잘 쓰고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변호사가 꼭 그 공방만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마음도 치유해줘야 돼서 저희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치유를 해주시나요? 뭐 이혼 상담 같은 거 할 때 뭐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휴지도 않죠. 이렇게 좀 뜯어주시고. 당연하죠. 이혜승 변호사님은 앞으로 그 인공지능 시대 AI와 뭐 변호사, 판사와의 그런 관련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도 사람이 일이니까 사람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인공지능 시대에도 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사람이 분명히 해야만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어떤 시대가 오건 저희 로우킥은 꼭 쭉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돼서도 오래 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염원을 해보면서 자, 한 주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를 선정해서 깊게 파보는 오늘의 핫이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8년 겨울 정점을 찍었던 연예계의 비투가 올해 7월 영화배우 김혜수 씨 모친의 비투로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김혜수 씨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13억 원을 빌린 뒤에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혜수 씨 측에선 어머니를 대신해서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짜로 그 2018년 작년 겨울에 정말 비투 광풍이었죠. 사실 연예인들은 그래서 좀 네. 가시방석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엄마한테 슬그머니 이렇게 엄마 혹시 뭐 빌린 거 없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좀 전전긍긍했던 그런 게 있는데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8년 가까이 연락을 끊겼고 또 그 돈을 꿀 때 뭐 아무런 상의나 협의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혜수 씨가 돈을 갚아야 할 이유는 없죠.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법적으로 갚아야 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유명인이다 보니까 이제 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 네. 아예 연락이 끊기거나 보통 연락이 끊기는 경우는 이제 연예인과 부모님 사이도 이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 과정에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 연예인들한테도 돈을 이제 뭐 빌린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김혜수 씨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뭐 다른 예들 중에서는 이제 빌릴 때 뭐 같이 나갔다든지 뭐 보증인을 세웠다든지 네네 보증이 되면 그 법적으로 당연한 예, 예, 거고 예. 법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빌리는 과정에서 뭐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갔다든지 이러면 좀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뭐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버님 어머님의 사기 행각을 통해서 번 돈을 네. 그걸 가지고 잘 살아서 이제 예. 연예인 된 경우도 있잖아요. 낚시 잘 하시던 네, 그 네 그런 분들. 그분, 예, 그런 경우죠. 네, 아, 좀 그럴 다르죠, 경우에는 약간씩. 네. 자식들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좀 거죠. 그렇게 보이죠.
빚을 갚을 때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채권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그보다 단기의 시효도 있고요. 1년, 3년 같이 단기의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시효 중단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은 10년이 경과했을 때 빚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예외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좀 전에 물어보신 일반적인 시효는 소멸시효라고 하고 형사로 누가 잘못했을 때 잡는 걸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나 이런 걸 할 때 공소시효가 또 다르죠. 뭐 7년 이런 식으로. 낚시하시는 네, 그분은 7년이었는데 아마 지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 일반적인 소멸시효랑 달리 공소시효는 해외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는 모르겠지만 도피할 경우에 네네. 그때 공소시효가 중단되거든요. 그럼 기간이 더 이상 늘어나질 아. 않으니까 외국에 갔다 돌아오면 다시 공소시효가 가료가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년 이하가 돼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의 이 빚투 이 경우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사실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다들 이제 갚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았는데요. 네, 네, 네. 그렇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빚투라는 게 오히려 좀 악용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좀 비투는 이제 미투나 학투와 달리 좀 악용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네. 투자 돌림이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원래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 고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명인한테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인들한테 투자 돌림을 해봐야 뭐 사실 예. 네. 심리적 연좌제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효도 없고 사실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폭로성의 그런 이슈가 네네. 대중에게 노출이 되면은 연예인이라는 그 입장에서 굉장히 여론전에 취약하거든요. 네. 이런 점이 또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이제 빚을 네, 갚는 그 배경에는요. 연좌제는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도 이제 상대방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이 떼인본 받아들이는 그런 창구로 이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영자 씨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명예훼손으로 뭐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네. 특히 가수 B 같은 경우에는 B의 부모님이 이제 다른 가게 주인에게서 물건이랑 돈을 빌렸다 이런 네네. 식으로 비투가 있었거든요. 그 돈을 빌린 것이 이제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변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인이든 어머니를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아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처리가 되거나 마무리가 된 사안은 아닌 거죠. 뭐 결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네. 어쨌거나 B 씨도 굉장히 좀 똑똑하게 이 처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빚과 관련된 실전 상황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인공들이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굉장히 허덕이는 장면이 많은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도 상속의 대상이긴 합니다. 네. 부채를 상속을 받는다니까 참. 진짜로 저도 해봤는데 예. 해보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저것 때문에 이렇게 음. 뭐 해봤는데 다행인 건 저는 빚과 이 상속된 재산을 하니까 똔똔이 됐어요. 띠로리. 근데 이게 아이고, 기억에. 부채만 상속을 한다면 아까 말한 연좌제랑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데 사실 상속할 때는 상속을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냅두면 그냥 다 받는 거, 돈도 받고 부채도 받는 거. 그다음에 포기한다 해서 돈도 안 받고 부채도 안 받을 수 있고 한정승이라 해서 내가 받을 재산의 한도 한에서만 이제 부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만 받는 느낌은 없습니다. 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싶을 때는 안 받으면 포기를 되죠. 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 이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속 개시가 있다는 걸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의사를 신고하면 됩니다. 진짜 만약에 뭐 나 말고도 형제가 있어요. 뭐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뭐 동생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 혼자서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들이 다 이렇게 다른 형제들, 뭐 엄마, 뭐 아빠,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다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을 결국은 다른 상속인 다음 순이라든가 동순위 사람들이 더 높은 비율로 받게 돼서 빚도 마찬가지로 받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포기 리스트에다가 다 네네. 같이 사인을 해서 네. 내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네네.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빚이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지 않고 몰랐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뭐 좀 발견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정승인을 하면 되죠. 한정승 그럴 무조건 경우는- 한정승이는 그러니까 애매할 땐 한정승. 그렇게 해버리면 최소한 재산이 발견될 때까지 시간도 벌 수 있고 네네 재산의 한도 넘어가는 빚은 안 갚아도 돼요. 네. 자, 인생은 실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빚도 실전입니다. 실전 꿀팁 두 번째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과 이제 면책 신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제 채무자는 파산 채권자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돈 빌리고 예.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파산 신청을 했어요. 이건 너무 좀 의도가 좀 의도가 나쁜 거잖아요. 보이네요. 나쁜 놈인 네네.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사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갚으신다고. 그쵸, 사기죠. 그럼 사기가 돼버리면 어차피 죄를 처벌을 받게 되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게 너무 뻔하면 파산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파산 채권에 들어가려면 불법행위가 아니어야 되는데 비망행위 있다면 이제 불법행위로 보니까 네. 심사가 상당히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그래서- 파산 신청 뭐, 네. 아유, 돈 뭐 빌려놓고 안 되면은 파산하면 되지라고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그렇지 파산 않습니다. 신청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저희 펌이 사실 회생 파산 아, 전문으로 하는데 네, 매번 바뀌네요. 저번에는 뭐 이번 전에는 이셨다가 이번에는 또 그러네요. 아, 파산 면책 전문. 저번에 또 전문은 연예인도 아니고. 전문 뭐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전 형사? 가수들이나 뭐 연기자나 꽤 해봤어요. 법원을 통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될 때 전화번호 하나로도 소송이 가능하고 그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파산팀이 있어요 저희 아. 회생은 잘 받아줘요. 왜냐면 회생은 어쨌건 일부라도 변제를 해나가는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파산 잘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파산은 약간 사업을 하다 갑자기 뭐 불이타로 무슨 네네네. 파산을 했다 이럴 경우 몰라도 자기가 막 돈 쓰고 이런 거는 안 받아줘요. 파산이 되면은 실제로 그 빚을 만약에 채권자가 빚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이제 채무자가 면책 결정문과 함께 목록을 같이 선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은 아예 각하 판결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는 걸로 압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대체 진짜 일단 돈 없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겠죠. 소송 절차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뭐 주택 보증금, 자동차 이런 분야에 대해 이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기 나서 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으면은 채권 보전 조치인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이때 뭐 떼인 돈 받아들인다는 채권 추심 업체 이제 불법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 다 불법 아니었어요? 합법도 있어요? 전부 불법은 아닌 걸로 압니다. 오. 예. 조심하셔야 돼요. 불법 출심 업체에 맡기다가는 잘못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예. 나갈 수 있겠네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그렇죠. 근데 네. 대여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절차들이 있어서 지급명령 같은 걸 하면 신속하게 하면 한 달 반에도 끝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반 소송은 변호사든 누구든 기일에 가야 되는데 네. 지급명령은 이게 명확하다 싶으면 그냥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는 지급명령 이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소액 같은 경우는 네. 인터넷으로 사실 접수가 돼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차피 모든 게 다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이런 소액 관련된 사건 네.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굳이 찾아가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 왜냐면은 한 50만 원 받으려고 500원 낼 수는 없죠. 500만 원 더 이상. 지급명령은 좀 싼데 이제 일반 500. 소송은 500 이상. 그렇게까지 이게 돈을 그렇죠. 드리기는 또 좀 애매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돌아다니는 서식도 있거니와 네. 뭐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사이트들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만 딱 정리를 해서 내고 실제로 그 지급명령 같은 약식 절차는 법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증거, 뭐 사용증이라든가 계좌이체 내용 이런 것만 보고 해주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이런 꿀팁이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로킥 평으로 맞춰볼게요.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빨리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50만 원 문제 생겼는데 50만 원이요? 잊어버릴 수 있다면 잊어버리시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시라라는 정말 근데 딱 현실적인 그런 조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제일 그 편하고 간단한 조언이에요. 네. 우리 정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아까 연예인 B2였으니까 정리를 하면 그 억울한 피해자가 남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후속 보도도 좀 챙겨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 이미지 깎인 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비토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사실은 사건 보도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분의 로킥 평 잘 들었습니다. 역사도 정사보다 야사가 좀 더 재밌잖아요. 법조계 투머치 인포메이션, 법률 TMI. 제가 궁금한 거 여러분한테 막 물어볼 거예요. 변호사끼리도 고소고발 하나요? 변호사끼리도 있고 이제 의뢰인들이 저희 뭐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변호사 옆에 진정 놓고 뭐 그런 경우 왕왕이죠. 저도 몇 번 네. 당해요. 아 그래요? 진정은 제가 넣지 말라고 해서 못 넣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억울하다 싶으면 넣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잘못한 건 없었는데 뭐 예를 들면 무슨 검찰의 처분 결과 잘못한 거 없었는데 어떻게? 그 이런 시각 때문에 문제가 있다. 잘못한 거 없어도 아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그 의뢰인한테 약간 감정 몰입을 했나요? 의뢰인이 이제 억울한 건 있었지만 제가 네.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처분장을 집으로 안 가게 해달라고 네. 저희 사무실로 받아달라고 해서 그 신청서를 검찰에 냈는데 검찰이 그걸 제대로 안 보고 집으로 처분장이 날라가서 네. 이제 무슨 수사를 받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저한테 막 그러면서 이제 뭐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진정을 낸 적이 있는데 뭐 제 잘못은 아니니까 그냥 예. 넘어갔죠. 이게 어떤 일로 좀 주로 근데 이제 변호사 협회 진정 같은 경우는 변호사한테 무슨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위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별거 아닌 것도 이제 품위 유지를 못했다 이렇게 해서 진정을 넣는 경우 있고 예를 들면 일반 직장인이 만약에 뭐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나면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처분이나 과태료를 받는데 네네. 변호사는 그걸로도 징계 받습니다. 저는 근데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서류 같은 거 네네. 몇 월 며칠까지 내시오 아, 이렇게 네네. 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착각을 사람이니까 변호사도 네, 그거는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 기일 잘못 놓치면은 네. 그거는 진정정도가 아니고. 네, 네.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근데 진짜 네. 정말로 그 약간 강박 있으시겠어요? 그거? 그럼요. 일단 끝나면 그거부터 봐야 돼요. 무조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어. 리스트 일정표 봐야 되죠. 제일 헷갈릴 때가 변론기일 같은 건 알람이 계속 오는데 네. 이제 1심이 끝나면 형사랑 민사의 그 항소 기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못하면은 항소가 안 되고 또 항소 유서를 내는 기한이 있는데 그게 좀 헷갈려요. 형사랑 민사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기일이 생명이다. 기일 때문에 노이로제까지 걸리신 여기 정 변호사님이 아주 생생한 경험담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 알찬 TMI 기대할게요. 사연을 통해서 생활 속의 법률 궁금증을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로킥! 네, 두 분이 그동안 출연하시면서 사실 상반된 의견을 좀 많이 보여주셨었거든요. 오늘은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스피드 로킥 첫 번째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올 여름에 취업에 성공한 4회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여자 과장님께서 어머 이런 일은 남자가 해야지 라면서 저에게 매번 정수기 물통 교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에게 따로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 하셔서 1시간이나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상사라 거절하기도 어렵고 회사가 싫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는데 이런 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자, O, X 들어주세요. 아, 괴롭힘이다. 근데 확실히 이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고 일찍 출근시키는 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많이 심하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의 정의 중에 하나가 일과 유관성이랑도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이제 강제로 강요하면 당연히 직장의 괴롭힘이죠. 예,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게 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지시, 그리고 뭐 SNS, 네, 네. 메신저 이런 것도 밤중에도 또. 계속 보내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밤중에 그 깨또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 밤에 뭘 하고 또 안 읽었다고 뭐라 하고 이러면 이제 당연히 괴롭힘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좀 처벌 조항이 없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도 뭐 개선에 일단 발걸음은 된 거죠. 네, 개선의 발걸음이 있고 네, 이런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네.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좀 더 이제 제도가 정착화돼서 네.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아이 돌잔치 때 신으려고 인터넷에서 맞춤 소재화를 주문했습니다. 사이트에 주문 제작 기간은 7일에서 10일 소요됩니다 라고 쓰여 있어서 보름 전에 주문을 했죠. 그런데 돌잔치 날까지 신발이 안 온 거예요. 여전히 배송 중이라고 나옵니다. 주문 제작 상품도 배송이 늦으면 환불할 수 있을까요? 자, O, X 들어주세요. 아, 환불할 수 있다. 요즘 이거 문제예요. 왜냐면은 뭐 인터넷에서 네네. 사서 뭐 이렇게 환불하고 싶고 뭐 배송도 느리고. 네네. 아, 고객님, 저희 상품의 특성상 이거는 뭐 환불이 어려우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최근 너무 앱들 읽었거든요. 중에는 이제 제작형 앱들이 좀 있거든요. 네. 요 근래 광고하는 것들 중에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파는 장터 같은 형태가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게 더 문제가 되죠. 예전에 그냥 공산품을 팔았으니까 뭐 그건 환불이 당연히 됐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뭘로 먼저 봐야 되냐면 그 물건 자체가 이 사람만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예를 들면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사람 몸에 다 맞췄다.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는데 신발은 뭐 치수로 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환불되고. 그리고 뭐 맞춤 수제화라고 해도 디자인이 정해져 있고 그 디자인 네. 고르고 자기 사이즈 넣고 주문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든지 다시 팔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불 아, 가능하더라고요. 구두는 맞춤형 구두라고 해도 그렇죠. 그게 뭐 디자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지만 네, 뭐 좀 다를 수 의상이라던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그 사람의 몸에 맞춰 있는 그런 그러면 제작 안 상품은 안 된다 이런 안 될 수 말씀이시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작년에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원금 1,000만 원에 이율 10%로 1년 뒤에 상환하기로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와서 친구가 돈이 부족하다며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는 나중에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 이자를 받지 못할까봐 대답을 아직 안 했는데 금전거래 시 원금 먼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자, O, X 들어주세요. 아, 원금 먼저 받아도 된다. 예, 이해승 변호사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은 손해비용에 관련된 비용이 있거든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돈을 변제받게 되는데 네네. 합의에 의해 가지고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금 먼저 받기로 합의했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서로 간에 합의가 있다면은 네. 그 얼마든지 뭐 원금 이자 비용에 네네. 뭐 순서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를 들렸습니다. 때마침 급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경유를 넣어야 하는데 휘발유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없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괜찮다고 말하고 에? 괜찮아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다고 말하고 주유소를 나섰는데 얼마 지나 차가 퍼져버린 겁니다. 수리비가 엄청 나왔어요. 저도 잘못은 했지만 처음부터 유종을 묻지 않은 직원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리비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O, X 들어주세요. 이거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요즘 이렇게 무조건 유종을 묻게끔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주유구를 열면은 휘발유인지 네, 경유인지가 엄청나게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됐다. 근데 혼유사고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혼유사고가 이렇게 된 경우는 전 처음 들어봤고, 음. 이분 조금 문제가 너무 급했나 본데. 네, 그거 아니 괜찮을 보통은 리가 없잖아요. 혼유사고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뭘 넣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갔을 때. 이분은 잘못 넣었다고 얘기했는데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이 운전자 과실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 왜냐면, 그래요? 근데 최초로 이게 혼유가 그 다른 기름이 들어가면 플러싱이라고 다 빼낼 때까지 이거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아. 엔진을 쓰면 바로 망가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 먼저 확인하고 또 영수증에도 일부러 찍혀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하고 원래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심지어 상대방 그 직원이 잘못 넣었다고 했는데 가버리면서 파손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책임의 비율은 다르지만 또 이걸 말렸어야 돼요, 직원은. 왜냐면 못 가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망가지니까. 괜찮을 리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과실이 있어서 일부 책임을 져요. 네. 이렇게 혼유 사고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예비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왕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 생기시면 절대로 차량을 시동을 켜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TV 예능 프로를 보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홍보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일부 모자이크를 했지만 검색해보면 바로 알아낼 수 있었죠. 예능적 요소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상품이나 가게를 홍보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인가요? 자, O, X 들어주세요.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라고요? 일단은 방송 신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는 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해서 특정한 네.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부각시키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성이 약간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노출한 게 아닌가. 자기 동생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방송에서 사실은 PPL이라고. 맞습니다. 일부러 갑자기 그 예전에 음료수 마시고 막. 무한 땡땡에서 네. 갑자기 가다가 야! 음료수 마셔야 돼! 이러면서 음료수를 갑자기 막 마시고 다시 넣고 막 가다가 갑자기 또 기력이 딸리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막 영양제 막 먹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네. 원래 방송 광고하면 또 여기까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좀 화면의 4분의 1 정도 네. 이상의 크기도 안 되고 간접 광고 이런 것들을 제한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긴 한데 이게 저도 이거 내용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첫 번째 잘못은 그 연예인이 그걸 한 게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걸 또 노출해주게 방송 편집을 한 라이브도 아닌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PPL로 본다고 치면 그 방송국이 손해 본 거거든요. 사실은 돈 안 받고 PPL 해줬으니까 방송국이 그냥 용인했으면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광고를 볼 거냐 예. 방송법 위반을 볼 거냐 네네. 차이인데 PPL로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PPL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이제 방송국이 그분한테 이제 돈 달라고 해요. 공짜로 나갔으니까. 과연 방송국은 어떻게 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법조계에서도 야근 없는 날, 정시 퇴근을 시행하는 등 이 워라밸 시대에 발을 맞춰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합니까? 법조계 엄청 바쁘지 않아요? 두 분의 워라밸은 좀 잘 지켜지고 약간 있습니까? 다를 것 같아요. 여기 직장인이고 저는 이제 자영업자니까. 직장인은 어떤가요? 전 만족합니다. 평생의 만족합니다. 소원이라는 그것은 월급쟁이. 월급쟁이가 평생의 소원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전 만족합니다. 우리 저는 자영업자란 뭐 그런 거 52시간이랑 상관없는 건가요? 그냥 돈 될 때는 항상 일해야죠. 그리고 저 아마 다른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프리랜서잖아요. 네네. 자영업자잖아요. 네. 이럴 땐 부럽네요. 너무.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의 질도요. 로우킥을 통해서 좀 더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지 말고 로우킥! 코인, 이용, 풀 등. 시해 액수만 해도 무려 2조 6,985억 원이었다고. 때는 2017년, 2018년. 아니 아무 학교도 하셨어요? 친구가 요즘 코인으로 굉장히 짭짤하다며. 잘 먹고 잘 사냐? 밥은 먹고 다니니? 저도 2017년에 네, 반갑다 동지야. 반갑다 동지야.